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적들이라고 하는 45년도 1945년도에 나온 그 작품을 두 개의 단편 강좌로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강좌는 주로 그의 반박, 폴서피케이셔니즘이라고 반박주의에 대하여 반증론이라고 그러죠. 포퍼의 반증론에 근거해서 오늘은 주로 그의 비판적 합리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두 번째에 내일 아침 산책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에 열린 사회와 적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특히 헤겔의 전체주의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전체주의, 이 두 개를 비판하는 부분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칼 포퍼의 철학의 전반적인 과학 철학을 살펴보고, 내일이 그 열린 사회와 적들, 점진적 사회 공학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포퍼의 반증론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이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경험 이론을 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검증론에 근거하여 거기에 대한 반증론을 펼치는 게 칼 포퍼인데, 사실 이 칼 포퍼의 논리 실증주의에 대항하는 거죠. 그 이론은 토마스 쿤에 의하여 무너지죠. 그죠? 과학혁명의 구조에 의해. 그게 일종의 과학사를 다루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의하여 해석학적으로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붕괴되기까지 예도가 그 토마스 쿤과 칼 포퍼의 논쟁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가 뭐예요? 일단 과학의 명제는 검증 가능한 것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자들한테서 당연히 형이상학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진리에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학, 그 다음 미학, 이런 거는 다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는 특정한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가 진리냐 거짓이냐를 경험적으로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검증주의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모든 그 논리학에서의 명제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 그 다음에 종교학은 당연히 연구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학, 종교학은커녕 윤리학조차도, 미학은 당연히 이러한 검증 이론에서 실증주의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1950년대를 강타했던, 그죠? 3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리 실증주의가 특히 영미계통에서 발전을 했고, 이러한 실증주의 이론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나타난 게 바로 칼 포퍼입니다. 그죠? 그게 칼 포퍼의 반증 이론은 어떻게 보면 논리 실증주의는 귀납법에 의존한 거예요. 여러분들 베이컨이라든지, 그죠? 베이컨이라든지 또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귀납법을 이야기하잖아. 가다모도 여러분 그
진리와 방법에서 스튜어트 밀의 베이컨의 귀납법을 다루잖아요. 귀납법은 뭐야, 여러분? 귀납법이라 그러는 게 뭐야? 개별적 사실들을 관찰하고 난 뒤에, 그죠? 그 개별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보편 명제로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게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건데, 이러한, 경험적인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보편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서 거기에 들어가 경험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학문적인 어떤 진리 담론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는 상당히 경험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경험적이지 않는 거는 전부 다가 제거돼야 될 것 같으면 이 세계에서 진리 담론에서 아름답다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담론들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야 되고, 실증주의자는 뭐야? 경험적으로. 오늘날 논리 실증주의는 뭐야? 오늘날 자본 실증주의 예를 들면 그건 뭐겠어?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거는 하지 않는, 그거는 자본 실증주의죠. 계시 실증주의가 뭐야? 오로지 계시를 통해서, 신의 계시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진리,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그거를 뭐 바르트주의자들은 계시 실증주의라고 그러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자본 실증주의가 있는 거. 이게 위험한 게 뭐죠?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지금 경험되지 않는 거지 나중에는 경험될 수 있거든.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제해야 될 것 같으면 인간의 어떤 그러한 진리 담론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로부터 배제될 수 있겠어. 경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문은 이제는 논리학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됐을 때 위험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그러한 실증주의적 경험에 의하여 전부 다 확정되는 것만 있을 수가 있어. 그죠? 여러분들 시를 읽어봐. 시 한 편을 읽어도 우리 인간의 보편적 담론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보편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 실증주의가 자연과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러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 적용되었을 때 인간에게서 경험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든지 진선미의 가치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주의자를 만나면 저런 예술이라든지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술이라든지 예술에서의 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예술에서의 예술가들의 어떤 그러한 미학적 판단, 이런 것들은 연구의 대상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경험적으로. 근데 그 경험이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보편적 명제로 검증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검증이 몇 개나 되겠어. 그러니 인간의 삶에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그러한 것만을 우리는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모든 철학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심지어 비트겐슈타인조차도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방식으로 나갔지 않았는데 이러한 논리 실증주의에 대항하여
이제 칼 포퍼는 비판적 합리론을 이야기합니다. 반증주의. 모든 명제는 반증될 수 있다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과학은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자연과학이든 뭐든 모든 진리는 반증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역 추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포퍼는 신념 체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명제에는 신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박될 수 있는 명제는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반박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잖아. 뭔 말인가 하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 거는 반박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박 가능한 명제만을 진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설정주의를 상당히 보충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편 명제가 있으면 그 보편 명제에 대하여 개별적 경험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그 보편 명제를 추론해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경험을 통하여 보편 명제를 비판적으로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연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왜죠? 모든 전체주의는 이미 이러한 명제를 앞에 깔고 그 보편 명제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 점에서 이제 그는 점진적 사회공학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 사회공학이라는 거는 피스밀 엔지니어링, 소셜 엔지니어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진리 담도는 비판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비판에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독일에서는 이러한 실증주의 논쟁이 사회과학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비판 이론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하버마스가 쿤과 논쟁한 부분도 있어요. 실증주의 논쟁이라 그래서.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러한 쿤류의 어떤 이러한 실증주 그게 반실증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실증주의에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연역적인 어떤 그러한 순수 연역 논리에 근거하여 사회과학을 옹호하는 이러한 거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게 돼요. 그거는 독특하게도 하버마스의 독특하게도 가다머의 해석학에 근거하여 인간의 뭔 말인가 하면 이러한 연역 추리를 사회과학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그 논리학에서 갖고 온 형식 논리에 의하여 연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의하여 사회과학에 적용시켰을 때 많은 인간의 삶에 대한 기능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학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학을 사회과학까지도 지배하게 되어버렸어. 토마스 쿤이 나타난 이후도 아니고 그래서 가다머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은 하버마스에 의해서도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토마스 쿤의 반실증주의에 대한 이 비판적 합리론이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 이론의 담론에서 중요한 거는 귀납법을 따라가는데 이 귀납법에 대한 모든 진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검증주의를 통하여 완벽성을 추구하는데 이 세계는 그러한 검증주의에 의하여 확증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검증에 의하여 확증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명제가 반박될 수 있으면 그거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명제는 이것도 상당히 좀 해석학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 담론은 영원한 진리 담론은 없고 언제나 반박과 추측과 반박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그 추측에 의하여 수정되는 그 자체, 그러니까 모든 진리 담론은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해석학적이에요. 예도가 봐도. 그죠? 그래서 언제나 그 담론은 그 연역 추리에 의하여, 비판적 합리론에 의하여 그 진리가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모든 진리 담론은 잠정적이고 수정될 수 있다. 여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증주의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담론이 공격을 받았던 거는 결국은 이러한 연역 추리를 갖다가 개별적 특정한 보편 진리로부터, 그죠? 개별적인 어떤 그러한 경험 이론을 가지고 연역을 해낼 때 그 자체가 비판적 이론이라고 한다라는 거거든. 이러한 반실증주의가 결국은 논리학적인 건데 이것이 사회과학 이론에 적용되었을 때는 그 비판적 합리론의 비판적 근거가, 그죠? 근거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이성의 담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합리성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에 근거한 비판이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만 실컷 하고 그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러한 포퍼의 이러한 그 이론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하여 대체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반증 이론에 대하를 통하여 칼 포퍼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그러한 사회과학적인 학문적 영역으로 이거를 옮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열린 사회와 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이게 나왔고 이것이 바로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스무스에 대한 비판이라고. 그 역사주의의 대가들은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 플라톤, 여러분. 플라톤과 같은 전체주의 철학자. 그 다음 또 누구죠? 그 다음이 헤겔이죠, 헤겔. 그 다음에 칼 막스라.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면 이 포퍼가 역시 과학자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헤겔과 막스에 대한 독해가 상당히 약해. 제가 봐도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독일과 그 당시에 그 세계의 그 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죠?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영국과 그 당시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합의를 통하여, 도출해내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옹호하고 있지만은, 역사주의를 비판하는 데에 있어서 그 독해가 상당히 약해. 그래서 이걸 글이라고 써놨느냐, 뭐 이러고, 막스나 헤겔을 나는 이해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철학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헤겔이나 막스의 그 원전을 갖다 놓고 막 역사주의를 깐다고. 그래서 이 결과물로 역사주의의 빈곤이라는 책을, 그죠? The Poverty of Historicism이라는 책을 53년도인가 50년대에 출간하고 60년대에는 추측과 반박, conjecture and reputation이라고 하는, 그죠? 추측과 반박이라는. 그래서 모든 사회 이론은 추측을 하고 반박을 통하여 반박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담론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뭔 말인가 하면은 이러한 논리적인 논리 실증주의는 아니고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순수 연역적인 방법을 사회과학의 어떤 이론으로 갖다 놨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포포에게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오면서 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이제는 붕괴돼 버려요. 이제는 그 해석학자, 그죠? 그게 반정주의 역시도 실증주의의 한 모형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과학 철학 쪽에서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미 이 포포의 철학은 철진한 어떤 그러한 주장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것은 그러한 전체주의적 역사주의는 학문의 이론적이건 또한 그것이 역사에 적용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희생, 그죠?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상당히 폭력과 살해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은 충분히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포포의 철학은 특히 칼 막스 시기적으로, 그죠? 시기적으로 1,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병폐에 의한 반성의 시대에 나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르크스라든지 또 그 독일의 나치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든지 마르크스의 그러한 유물론적 역사관, 역사적 유물론과 같은 그러한 이론들을 칼 포포가 부정했던 이유는 인간의 역사는, 그죠? 인간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전체를 일단은 학문이든 뭐든 간에 전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 한계를 그래서 포퍼는 모든 진리 담론은 부분적이어야 되고 부분적 담론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진리 담론에는 또한 언제나 비판에 열려 있는 그러한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의 역사관은 어쨌든 해결에 근거하고 있죠, 그죠? 이러한 그는 비판에 열려 있기보다는 비판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의 역사관은 결코 점진적 사회공학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반증 이론에 맞지 않는 그런 철학이다. 그래서 그 두 개 다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좀 순진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버마스는 이러한 칼 포퍼의 이러한 반증 이론도 실증주의로 봅니다.
실증주의의 한 종류로 보는 거야,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은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칼 막스의 역사주의를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칼 막스가 살아있잖아요. 지적이 얼마나 만나게 락강을 통하여 마르크스의 이론을 갖고 와. 그리고 정신분석학은 오늘날 락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갖고 있어. 사회과학 이론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뭘 못 받는가 하면은 마르크스의 역사주의는 헤겔도 오늘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게 헤겔을 인정하는 자 역시도 오늘날 헤겔의 역사주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헤겔이 말하는 그런 변증법적 역사관에 의하여 마지막에 도달한, 그래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를 최고의 절대정신의 마지막 도달 지점으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절대정신의 절대지와 같은 그런 비역사적 개념은 오늘날 누가 받아들이겠어? 오늘날 마르크스의 계급 없는 사회를 받아들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까는 거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칼 포퍼가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토론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그게 연역적인 거예요. 귀납적인 거는 이미 개별 경험으로부터 보편적 진리를 끌어내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포퍼가 비판하는 게 뭐야? 모든 경험을 전부 다가 다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뭔 말인가 하면 모든 백조는 희다 그러려 그러면 백조들의 개별적인 백조들을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개별적인 백조들을 관찰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귀납 명제를 끌어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귀납 명제를 끌어냈는데, 근데 실제로 그 과학자가 모든 개별 사례를 다 조사를 했겠어? 여기에서 뭐예요? 뭐야? 백조가 희지 않는 백조가 한 마리만 나타나도 이 과학적인 명제는 그냥 이 귀납 명제는 그냥 하루아침에 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반증 이론만 갖다 붙이면 그냥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귀납 이론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이 세계에서 경험에 근거하여 그 논리를 증명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왜? 모든 사례를, 이 세계의 모든 사례를 전부 다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거든. 그죠? 그 점에서 반증 이론은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인간이 어떻게 개인의 관찰자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경험으로 갖고 가서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없다고. 그 점에서 칼 포퍼의 어떤 그러한 반증 이론과 비판적 합리론, 그 다음 다른 말로 순수 연역 논리학을 통하여 모든 명제는 비판에 열려 있어서 수정될 수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 해결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판에 열려져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적 합리성,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그 이성이 도대체 어떤 이성이냐, 도대체 비판하는 그 합리성이 누구냐에 대한 그 그 주제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을 하자 그러면 기존 질서에 있어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도 토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 이해가 되죠. 이럴 때 칼 포퍼의 철학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그죠? 영국과, 그 다음에 서독과, 그 당시에 프랑스의 어떤 냉전 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러한 이론으로 축소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되게 순진한 이론입니다, 이게. 뭔 말이죠? 그게 프로이트로부터 배워야 될 게 뭐야, 여러분? 막스로부터 배워야 될, 그 역사주의가 아니에요.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런, 이 세계의 생산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로 들어갔을 때 위장이 있다는 거거든.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무의식의 위장에 의하여 표현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깊은 어떤 정신분석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니체를 이해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곧 딱 하나 반증될 수 있는 진리는 진리다. 그걸 갖고 와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열린사회와 적들을 썼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열린사회와 적들이 하버마스가 봤을 땐 너무 순진한 거야. 그 이유가 그 비판적 합리론이 토론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논리와 사실의 차이를 무시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논리는 연역 논리든 귀남 논리든 비판적 합리론의 그러한 비판에 의하여 열려져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사회에 대한 어떤 혁명적인 개혁을 추구할 때요, 어떤 청사진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청사진을 제시했을 때는 언제나 비판에 열려 있다 그래. 그러면 그 비판을 하는 그 뒤에 그 명제를 갈아엎었을 때 비판을 하는 그 주체의 합리성이 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그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수의 목소리가 비판을 하고 다수의 목소리가 그것들을 수정을 한다, 이래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되게 순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여주었던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그 위장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포퍼식의 이러한 사회학, 사회철학, 과학철학은 뭐를 놓치고 있는가 하면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학문의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퍼가 나왔을 때 그 당시 나치라든지 그 다음에 무솔리니라든지 이러한 국가사회주의의 전체주의를 깔 수 있는 거는 있었지만은, 헤겔과 막스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위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눈의 현상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사회 질서 안에 뭔가 기존 질서의 힘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이런 자들을 억압한다는 거거든. 그런 부분은 이런 사회 철학으로는 이야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포퍼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열린사회, 그래서 열린사회예요. 오펜의 게젤샤프트라 그러죠. 열린사회. 그 열린사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봐봐. 그게 열린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열린사회가 돼, 여러분? 열린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계속해서 비판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비판에 열려 있기만 해서 사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그게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전체주의로 갔을 때 수정에 열려 있다 그러잖아.
오늘날 자본주의를 보셔요. 오늘날 자본주의가 얼마나 교묘하게 수정에 열려 있어. 그러나 그 수정에 열려 있어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냐고. 그래서 비판에 열려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의혹의 해석학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이론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으로서 포퍼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포퍼는 하이데거랑도 대화를 했어요. 그죠? 하이데거랑도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 인기는 아주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과학 철학자답게 그 인간과학, 인간의 기만, 그 다음에 인간의 기만이 사회적으로 옮겨졌을 때 그 사회를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통찰들은 없고 순진하게도 표면적인 어떤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학문이다라는 것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열린 사회와 적들의 인기는 그 당시에 크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과학 철학 쪽에서는 특히 토마스 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는 하버마스가 나왔고, 그 외에 다양한 포스트 모던의 담론자들이 또 나왔잖아요. 60년대에 푸코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서 배출이 됐느냐. 그래서 포퍼의 이러한 사회과학을 다시 그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봤는데 과학 철학 쪽에서는 해석학적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판 이론가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하버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이론과 반실중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실중주의 논쟁을 1960년대에 독일 사회 철학에서 일으켰어. 결국은 이 반실중주의가 하버마스의 어떤 그러한 사회과학, 그러니까 토마스 쿤의 그러한 반논리 실중주의에 대한 이론조차도 결국은 사회과학에 적용시켰을 때 그것은 자연과학적인 어떤 과학 철학의 담론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많은 유의미한 것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연과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은 상당히 많은 그것이 사회과학으로 옮겨졌을 때 아주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순진한 이론이라고 하버마스의 류의 어떤 그러한 실중주의 논쟁에서 하버마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인간에 대한 삶의 체계를 논리의 체계로 갖고 가서 그죠? 그것을 반증할 수 있다면 그걸 진리로 봐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깊은 논의로 이끌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주의로 갖고 가는 그러한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헤겔의 어떤 그러한 절대정신으로 가는 역사의 발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헤겔의 철학에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끌어갖고 와갖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러한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플라톤도 갖고 와. 플라톤의 진리 담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일 열린 사회와 적들 2에서 예도가 칼 마르크스의 이 전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그죠? 고찰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그 부분을 예도가 시도를 하려 그러는데 그거는 열린사회와 적들 2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도 갖고 와갖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계급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지, 그 목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철학이 왜 안 되는지, 그것들을 점진적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반증 이론을 갖고 펼쳐나갑니다. 그 반증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전체주의를 기나법의 결론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역사주의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하여 얼마나 좋아.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이 전체주의적 사고가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그죠? 억압하는데 이용됐느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러한 반증 이론을 통하여 그 전체주의적 사고 안에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 갖고 와갖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수정함으로써 열린 사회, 닫힌 사회를 향하여 나아갔던 이 헤겔과 마르크스의 이러한 철학들을 자기 자신의 점증적 사회공학으로 바꿔야 되고, 모든 것들은 개혁이 있을 때에 이러한 역사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단편적인, 그리고 아주 잠정적인 진리의 담론으로 갖고 감으로써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수정해 나가야 그것이 바로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포포의 주장은 상당히 그 당시에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빈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사회에 부정의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회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사회 이론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문제를 적게 낳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자산을 가진 그러한 체제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점진적 사회공학을,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널린 공적 장에서 토론을 통하여, 그죠? 토론을 통하여 열린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 전체의 어떤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반증을 통하여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이론은 정치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는 거죠. 예도가 내일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이 반증 이론이 민주주의 사회 질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자유와, 그죠? 자유와 사회적 경쟁 질서 안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다양한 인간의 문제들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전체에 대한 반증적 비판만이 가능한 이러한 사회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해결은커녕, 그죠? 해결은커녕 기존 질서를 붙잡아가는 그러한 지배자들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철학이라 그러는 거를 나중에 하버마스가 밝히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서 칼 포퍼는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또한 반향을 일으킨 학자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반증 이론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게 그의 철학이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논리를 갖고는 안 되거든. 논리는 인간의 삶을, 반증론 역시도 기납법이 없으면 그 반증론이 사라져버려요. 연역법이라는 게 뭐야? 어쨌든 보편적인 진리 담론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했을 때 그 전제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어떤 그 경험을 갖다 대면서 반증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논리가 과연 인간의 사회과학에 적용되었을 때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인간학적인, 그게 독일에서 정신과학이 있죠. 정신과학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삶의 생활 세계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론에는 뭔가가 전체적인 것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그죠? 인간의 정신 구조라든지 인간의 어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깊은 인간의 철학에서는 포퍼는 절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었다. 과학 철학의 한계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러한 점진적 사회 공학으로 갔을 때 여러분 니체와 같은 그런 문화 비판이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푸코와 같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그죠?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질서를 따라갔을 때 다양하게 나타나는 푸코식의 어떤 그 사회 비판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판 이론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한 논리, 순수 연역의 논리를 사회과학에 적용시켰을 때에 그것은 순진한 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버마스의 비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죠? 그 점에서 비상적인 민주주의 이론을 옹호하는 데는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적들은 상당히 많은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린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사회악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인간의 삶의 천착에서 그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담론에는 포퍼가 실패하고 있다. 결코 담론을 갖고 갈 수가 없겠죠. 그 연역법을 갖고 그 점진적 사회공학을 이야기하는 그걸 갖고는 다시 말하면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 힘이 어떤 것을 감추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예술과 사회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거기서 예술가들의 고통이 뭐고, 이 자본주의 사회 질서 안에서 그냥 칼 포퍼식의 그런 전진적 사회 공학 갖고는 이러한 깊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진단하는 데는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포퍼는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도는 내일, 그죠? 내일 두 번째 포퍼의 열린 사회와 적들에서 그 책 전체를 논구하면서 포퍼의 철학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는 토마스 쿤의 어떤 그 과학혁명의 구조로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